예, 이어서 보려고 하는 부분은 이제 유권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가 두 번째 이슈고요. 여기 우리가 보려고 하는 논문은 Sticking with Your Vote라고 해서 Cognitive Dissonance와 Political Attitude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대부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보다 심리학 뭐 더 잘 아시는 학생들이 많이 계시죠. Cognitive Dissonance는 이제 인지 부조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지 부조화에 대한 간단한 좀 설명을 제가 드리고 실제 투표에서도 그러한 행위가 나타나는지 인지 부조화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투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선호라든가 신념을 표출하는 행위라고 정의를 했고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 왔어요. 자신이 가장 좋아하거나 선호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원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그런 후보를 지지한다던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뭐 가장 좋아하는 이 후보를 지지하는, 그러니까 선호 때문에 그 후보를 이제 지지하는 것이다라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다른 식으로 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이제 자신의 선호를 표출하는 것이 일종의 투표 행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심리학자들의 여러 가지 이제 이론이라든가 견해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그 좋아서 그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지만 그렇게 썩 좋아하는 뭐 감정이라든가 뭐 지지 의사가 강하지 않았는데 특정 후보를 지지한 이후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지지도가 더 강화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심리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특정 행동 때문에 전에는 없었던 어떤 신념이 생길 수도 있고요. 조금 약했던 신념이 더 강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의 변화나 그러니까 행동의 변화 때문에 마음가짐이라든가 태도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합리성을 갖는 경제 주체들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어떤 그 마음가짐, 어떤 선호 때문에 행동이 표출되는 거라고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는데 실제로 이제 심리학자들은 그 반대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행동이 달라짐으로써 마음가짐이 혹은 태도가 달라지는, 그러니까 가끔 그런 표현들을 많이 들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뭐 수업 시간에 바른 자세로 앉아야 뭐 집중이 잘 된다. 이게 대표적인 행동의 변화 때문에 어떤 마음가짐이나 태도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믿는 건데 물론 어느 부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뭐 바른 자세로 앉거나 혹은 뭐 똑바른 자세로 앉아서 수업을 경청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뭐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뭐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어떤 행동을 한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인지 부조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한 다음에 신념이 바뀌는 현상, 그래서 cognitive dissonance라고 하고요.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내적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이 믿고 있었던 어떤 것과 정반대되는 행위를 했어요. 그럼 이제 마음속에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제 그럼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냥 자신의 신념을 바꿔버리는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부적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의 신념을 그냥 바꿔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지 못한 행동을 했어요, 과거에. 그것이 옳지 못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한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잖아요. 잘못을 했다, 이런 갈등이 계속 생겨요. 그럼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 아니다라고 자신의 신념을 바꾸는 방법이 바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커그니티브 디소넌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여기서는 정치인 사실 뭐 다수의 정치인들이 제 생각에는 커그니티브 디소넌스를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 이제 정치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투표를 한 유권자들에게서 커그니티브 디서넌스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지부조화 실험 예를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1950년대에 있었던 실험인데 페스팅거 실험이라고 합니다. 이 실험 뭐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71명의 남학생들만 뽑아서 실험을 했는데요. 1시간 동안 이 그림에서와 같이 구멍이 뚫린 보드에 이제 팩 같은 걸 이렇게 돌려서 끼우고 다 낀 다음에 또 다시 돌려서 빼고 이 일을 이제 반복해서 1시간 동안 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이 아주 지루하고 따분한 실험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이 뭐 교수겠죠. 이 실험을 담당하고 있는 과학자가 와서는 실험 조교가 지금 실험실에 오지 못해서 추가로 그러니까 피험자들, 서브젝트들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의치 않게 우리가 피험자들을 모집하지 못하게 되었다. 혹시 바깥에 이제 밖에 학생들이 몇 명 기다리고 있는데 학생이 한 명 기다리고 있는데 나가서 학생한테 이 실험이 지금 1시간 동안 한 실험이 아주 재미있는 실험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잘 설득을 해서 이 실험에 참여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학생한테 이 실험이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어떤 학생한테 이 실험이 아주 재미있는 실험이라고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실험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점수를 매기는 작업 두 가지를 같이 한 겁니다. 첫 번째는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어떤 학생에게 이 실험이 아주 재미있는 일이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이 설명을 한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이 실험이 얼마나 이제 흥미로웠는지에 대한 점수를 매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한 그룹에게는 한 10,000원 정도, 지금 화폐 가치로 한 10,000원 정도를 제시를 했고요. 한 그룹은,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룹의 학생들에게는 비교적 1시간 일한 것에 대한 대가치고는 굉장히 많은 돈이죠. 그렇죠? 20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그러니까 한 그룹의 학생들한테는 이제 10,000원을 주니까 10,000원을 받고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어떤 학생에게 재미있는 일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점수 매기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20만 원을 받은 학생도 똑같은 프로세스로 바깥에 있는 학생에게 설명을 하고 이제 점수를 매기는 일을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10,000원을 받은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과 20만 원을 받은 학생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그 행동의 변화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똑같이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요. 이 설명을 이제 똑같이 해주고 두 번째 어떤 학생들이 그 더 높은 점수를 매겼을까? 그러니까 10,000원을 받은 학생들이 이 실험은 재미있는 실험이었다라고 높은 점수를 매겼을까? 아니면 20만 원을 받은 학생들이 이 실험은 재미있는 실험이었다라고 높은 점수를 매겼을까? 이게 이제 이 실험의 주된 관심사였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읽어보시면 나오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000원을 받은 학생들이 이 실험이 더 재미있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10,000원을 받은 학생들이 20만 원을 받은 학생들보다 자신들이 한 이 실험이 그러니까 패깅하는 실험이었던 것이죠. 더 재미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제 커그니티브 디소넌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우선 뭐 10,000원을 받았든 20만 원을 받았든 나간 다음에 바깥에 있는 어떤 학생한테 이 실험이 아주 재미있는 실험이라고 일단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거짓말을 한 거예요. 뭐 10,000원을 받았든 20만 원을 받았든 우선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때부터 인지 부조화에 시달리는 거죠. 자신은 정말 재미가 없는 일을 1시간 동안 했는데 바깥에 있는 어떤 학생한테 뭐 10,000원을 받았든 20만 원을 받았든 이 과학자의 부탁으로 실험자 그 교수의 부탁으로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자신을 정당화해야 됩니다. 근데 20만 원을 받은 학생은 따분한 일을 한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한 일이
아주 재미있었던 일이 아니다. 아주 보링한 일이었다라고 나쁜 점수를 매기는 것이고요. 사실 10,000원을 받은 학생은 알약 좀 지우고 예. 10,000원을 받은 학생은 사실 그 1시간 아주 지루한 일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10,000원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더 적은 금액을 줬다면 예를 들면 뭐 1,000원 이렇게 줬다면 내가 정말 이 1,000원을 받겠다고 거짓말을 사실 한 게 되는 거잖아요. 바깥에 있는 학생한테 재미있는 일이라고 설명을 했으니까 그 내적 갈등에 시달리게 되고 스스로 내가 한 일이 재미있었다라고 자신의 신념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받은 학생들이 마지막에 이 실험을 평가할 때 그래도 좀 재미있는 실험이었다. 너무 끔찍한 실험은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한 다음에 자신의 신념을 바꾸는 대표적인 이제 페스팅거 실험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 그 우리 제가 소개했던 논문에 나오는 세이프 섹스를 위한 비디오 제작인데요. 뭐 한번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제 원문을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조금 부정확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자,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인지 부조화 이론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도 접목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바로 제가 소개하는 이 논문의 저자들이 가졌던 아이디어였습니다. 물론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직접 선거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간접 선거란 말이에요. 그 선거인단, 그러니까 정당에서 추천한 이제 선거인단을 보고 자신이 마음에 드는 정당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뉴욕 스테이트에서 이번에 이제 뭐 조 바이든이 당선이 됐으니까요. 뉴욕 스테이트는 약간 민주당이 조금 우세한 지역이긴 합니다. 뉴욕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의 그 선거인단 명단을 이렇게 쭉 보고 자신이 마음에 드는 정당을 지지를 하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뉴욕 스테이트에서 만일 민주당이 이긴다면 대체로 민주당이 한 6대 4 정도로 조금 우세합니다. 민주당이 이긴다면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 제출한 선거인단 명수가 있겠죠. 주마다 그 주의 인구 비율에 따라서 이제 선거인단의 규모가 확정이 되는데 그 선거인단의 수만큼을 이제 조 바이든이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선거인단이 나중에 그 1월 6일에 워싱턴 DC에서 있었던 그 폭동 사태가 그 이제 선거인단이 그 최종적으로 투표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대통령 당선을 공표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공표하는 그 시기에 이제 가서 폭동을 일으켰던 것이죠. 여하튼 네. 여기서 이제 보고 싶은 것은 인지부조화 이론을 선거에 접목시켜 보는 것입니다. 보통 자신이 한 표를 행사한 여기서는 제가 그냥 찍었다고 표현을 했는데 한 표를 행사한 정치인, 뭐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뭐 서울시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뭐 경기도지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거주하시는 뭐 시의 시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자신이 이제 찍은 정치인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데요. 이제 이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인지 부조화를 피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찍었는데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정책을 시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무슨 정치 비리에 휘말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나치게 막 낙하산 인사를 휘두른다든가 뭐 전횡을 월권을 행사한다든가 전횡을 부린다든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이 사람이 싫어지겠지만 뭐 인지 부조화를 피하기 위해서 뭐 자신의 신념을 좀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네, 두 후보가 경쟁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선거 직전에 보통 여론조사를 해보면 두 후보에 대한 평가가 예를 들면 도널드 트럼프와 조 바이든에 대한 평가가 이제 크게 갈리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갈리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 투표가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 평가가 양극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선호도를 점수로 얘기해봐라, 0점에서 100점 사이의 점수로, 제가 이제 소개할 그 논문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요. 0점에서 100점 사이의 점수로 한번 이야기해 달라라고 한다면, 아마도 투표 이후에, 선거 이후에 두 후보의 어떤 지지율, 지지도의 정도가 양극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표 직전과 직후를 비교해서 선호도를 조사해서 비교해 보면 투표 직후에 선호도가 훨씬 더 강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두 후보 사이의 지지율의 격차가 더 이제 확대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보고 싶은 것은 투표를 했기 때문에 애착이 생긴 것인지, 이렇게 더 강하게 지지하게 되는 것인지, 투표를 했으니까, 아니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지지를 했기 때문에 투표를 한 것인지를 사실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죠.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연달아서 말씀을 드릴 텐데, 2004년에 뭐 꽤 과거 이야기예요. 15년도 거의 20년 전 이야기인데, 당시 이제 조지 W 부시가 대통령 재임 중이었고, 그래서 재선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2001년에 그 9/11 사태가 있었고요. 9/11 사태에 그 민간 항공기 여러 대가 이제 뉴욕 맨하탄에 있는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이렇게 뭐죠, 충돌하는 그런 테러 사건이 있었던 시기이기도 했고, 당시 이제 조지 W 부시가 대통령이었었고, 이런 이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다시 다시 대통령에 뭐 재선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공약 중에 하나였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재임에 성공했어요. 부시를 좋아했던 두 명의 공화당 지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V라고 하는 사람과 N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V는 이제 투표를 한 사람을 그냥 가리키는 단어고요. 스펠링이고, 그 다음에 N은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투표를 한 V가 둘 다 공화당 지지자니까, 조지 W 부시는 공화당 출신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둘 다 이제 공화당을 지지하고 대통령이 속해 있는 당을 지지하는 사람인 것이죠. 투표를 한 V가 조지 W 부시를 더 좋아할지, 아니면 투표를 하지 않은 N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지 W 부시를 더 좋아할지라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투표를 한 조지 W 부시, 물론 당연히 부시에게 한 표를 행사했겠죠. 이제 공화당에 속해 있으니까 당연히 그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하튼 그렇다면 둘 중에 누가 더 부시를 좋아할까라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투표를 실제로 한 V가 부시를 더 좋아할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V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시를 좋아해서 투표를 한 것인지, 아니면 투표를 해서 더 좋아진 것인지는 이제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트릭을 사용하냐면, 실제로 나이가 해당 나이가 되지 않아서, 해당 연령이 되지 못해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한국 경우에 만 19세가 되어야 실제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2017년 5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당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98년생 중에서 생일이 지난 사람들은 이제 투표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 꽤 많은 학생들이 아마도 당시에 투표를 할 수 있었던 걸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여하튼 그런데 이제 한 살 차이로 투표권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부시를 지지하면서 투표를 한 V는 예를 들면 18세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투표를 하지 못한 N이라고 하는 사람은 17세, 한 살 어려서 투표를 못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좋아하거나 좋아하지 않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투표권이 주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투표를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나이 때문에 투표를 할 수 없었던 사람과 투표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을 이제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그 지지도의 차이가 나타난다면 그럼 이제 우리가 커그니티브 디서넌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추론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논문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96년에 이제 당시 대통령은 그 빌 클린턴이었었습니다. 빌 클린턴이 이제 당시 인컴번트였고요. 재임 중이었던 대통령이었고 이제 재선을 노렸던 거예요. 아까 이제 조지 W 부시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제 재선을 시도했던 거고요. 도널드 트럼프는 재선 시도했지만 이제 조 바이든한테 져서 결국은 한 번 임기를 한 번만 하고 마치고 이제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된 것이고요. 당시 공화당 후보는 밥 돌이었습니다. 밥 돌과 이제 빌 클린턴이 경합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조금 더 이제 이 이그젬플을 구체화해서요. 두 명의 유권자가 있는데 둘 다 클린턴을 지지합니다. 민주당 지지자고요. 한 사람은 18살, 한 사람은 17살이라고 한번 해보죠. 18살 O라고 불러보고, 올드의 O고요. 그 다음에 17살을 0의 Y라고 한번 불러보죠. 그러니까 18살 유권자는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빌 클린턴을 찍었을 거고요. 17세 Y는 투표권이 없어서 빌 클린턴을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98년에 모니카 루인스키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학생들은 구글에서 모니카 루인스키 이렇게 타이핑하시면 빌 클린턴과 모니카 루인스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스캔들이고요.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 사건은 클린턴에게 굉장히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96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년 뒤란 말이에요. 재임에 성공했습니다. 빌 클린턴은. 그 다음에 이제 2년 뒤 98년에 스캔들이 터지면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빌 클린턴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제 빌 클린턴으로부터 좀 이렇게 기존에 빌 클린턴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대통령이에요. 이 사건 이전까지는 그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대통령, 젊은 나이에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 당시 90년대 중반에 미국 경제가 전례 없는 그 호황을 누렸던 시기이기도 했었습니다. 7년, 8년 연속인가 경제 성장률이 4%를 웃돌았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도 너무너무 좋았고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빌 클린턴한테 있었는데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모니카 루이스키 사건 이후에 이제 기존에 지지를 했던 사람들이 빌 클린턴으로부터 이탈을 할 텐데 과연 누가 더 많이 싫어할까? 2년 전에 투표를 했던, 그러니까 O는 이제 20살이 됐을 거고요. Y는 19살이 됐을 텐데 2년 전에 투표를 했던 O가 더 빌리 클린턴으로부터 많이 이탈할까? 아니면 투표를 하지 않았던 Y가 심정적으로 아니면 더 이탈할 가능성이 높을까를 물어본다면 우리가 뭐 확실하게 얘기해 볼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인지 부조화가 실제로 작동했다면 투표를 2년 전에 했던 그러니까 빌 클린턴을 지지했던 O보다는 빌 클린턴에게 한 표도 행사할 수 없었던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던 Y가 빌 클린턴으로부터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지 부조화에 따른다면. 그래서 물론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해 볼 거예요. O와 같은 사람이 더 많이 이탈했는가? 그러니까 O와 같은 사람이 지지율이 더 많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Y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지지율이 더 많이 떨어졌는지를 비교해 보면 만약에
O에 해당하는 그룹에서 지지율은 조금 떨어지고 Y에 해당하는 사람들 속에서 지지율이 더 많이 떨어졌다면 빌 클린턴에 대한 지지율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현상을 인지 부조화의 어떤 근거로 제시해 볼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공화당 지지자들의 경우인데요. 96년 선거에서 공화당을 지지하는 두 사람 또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O와 Y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Y는 17살이어서 투표를 할 수 없었고 이제 O는 18살이어서 투표를 했어요. 이번에 O와 Y는 둘 다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O는 밥도를 찍었겠죠. 공화당을 지지하고 밥도를 좋아한다고. Y도 밥도를 좋아합니다. 투표권이 있었으면 밥도를 찍었을 거예요. 아니면 저 공화당을 찍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모니카 루인스키 사건이 터진 다음에 거의 이제 많은 미국 시민들이 빌 클린턴에 대한 거부감이 생겼을 테니까요. 그럼 이제 공화당 후보를 지지했던 O와 같은 사람에서 거부감이 더 높아졌을까? 아니면 Y에 해당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거부감이 더 높아졌을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인지 부조화가 작동하고 있었다면 실제로 밥도를 지지했던 투표를 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빌 클린턴에 대한 지지율이 더 많이 떨어졌겠죠. 실제로 밥도를 찍은 사람들 사이에서 빌 클린턴에 대한 상대 후보죠. 자기가 지지하지 않았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더 많이 떨어지고 실제로 투표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된다면 아마도 Cognitive Dissonance가 작동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거꾸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 다음에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럼 이제 이것이 바로 인지 부조화의 어떤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하겠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요. 제가 데이터 분석하는 모형과 데이터를 차례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후보 A에게 오늘 한 표를 던지면 내일 후보 A에 대한 호감이 급상승할까는 아니고 상승할까?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죠? 사실 테스트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호감도가 높아서 투표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투표를 한 다음에 호감도가 높아진 것일 수도 있고, 뭐 either way 어떤 게 어떻게 작동할지는 우리가 확실히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똑같이 후보 A를 좋아하는데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구분을 한다면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러한 그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겠죠. 인과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세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보 A가 아무리 좋아도 당연히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투표를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세와 18세 사이의 나이 차이는 한 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10년, 20년 나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어떤 그 뭐 세대 차이 같은 거 크게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 이런 그 이렇게 단언을 하게 되면 제가 저도 이제 꼰대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17살, 18살 사이에 사실 정치적 견해 차이가 클 수도 있어요. 어떠한 뭐 그 굉장히 큰 정치적인 사건을 경험했거나 뭐 혹은 사회 전반적인 구조 변화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17세와 18세 사이에 어떤 정치적 견해나 문화의 차이라든가 세대 차이가 극명하게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한 특정 시점에서 18세와 17세만을 보는 것은 아니라 긴 시간 동안 그러니까 뭐 5년 전에 17세와 18세, 10년 전에 17세와 18세, 20년 전에 17세와 18세 이렇게 다 비교해서 보니까 이제 아마도 그 비교적 긴 기간 속에서 한 살 차이의 어떤 세대 차이는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 반박할 수도 있는데 뭐 제가 여기서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한 2살, 3살 정도의 어떤 세대 차이도 고려해 봤는데 이렇게 뚜렷하게 그 세대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한 살 차이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 살 차이가 혹은 두세 살 차이가 의미가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추가로 또 이렇게 좀 깊이 있게 분석을 해봤는데 그 두세 살 정도 차이는 큰 어떤 통계적 의미가 관찰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석하고 싶은 모형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말씀드렸듯이 선거일을 기준으로 해서 18번째 생일이 지났으면 이제 미국은 재작년에 제가 미국에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는데 가서 뭐 이제 지도 교수도 만나고 거기 있는 교수들하고도 인사도 하고 많은 사람 만나고 왔는데 뭐 만나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마침 그 해가 제가 이제 그 제가 공부했던 학교에 미국에 갔을 때가 이제 제 지도 교수 이 60번째 생일이었었어요. 비교적 젊은 편이죠, 그렇죠? 젊었을 때 이제 저도 지도 받았으니까 이제 60 쪽 넘었는데 그런 얘기를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엔 매년 뉴 이어가 되면 이제 매해 첫날이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한 살씩 나이를 먹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지도 교수가 한국 문화를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요. 한국 지도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도한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그 집단주의적 문화인 것 같기도 해요. 자기 생일이 되어서 한 살 더 먹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998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다 뭐 몇 살인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해가 바뀌면 다 똑같이 한 살씩 더 먹는 그런 그 사회 문화가 이게 굉장히 획일적인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이 늦은 나이에 한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한 살을 더 먹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굉장히 늦게 깨달은 거죠. 여하튼 자기 생일이 지나면 이제 한 살을 더 먹는 거죠. 그래서 투표를 할 수 있으나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투표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지 부조화 이론을 우리가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경우 선출된 후보에 대한 정치적 견해가 양극화될 수 있겠죠. 아까 제가 빌 클린턴과 밥돌에 대한 이그젬플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현상과 이런 현상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지율의 격차가 더 확대가 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밥도를 지지했고 빌 클린턴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지지율의 격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제가 나중에 뭐 표로 정리해서 보여드리긴 할 텐데 투표를 한 사람과 그러니까 대통령과 같은 정당을 지지하는 경우 대통령과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경우 이렇게도 이제 지지율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Cognitive Dissonance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식을 제가 소개를 할 텐데요. 이제 각자 그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0점에서 10점 사이의 점수로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현재 대통령이 뭐 국정 운영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은 이제 예 아니오로 대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율로 뭐 30 몇 퍼센트 요즘 나오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수로 부여를 합니다. 0점에서 10점 사이 점수로 어피니언을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응답자가 몇 살인지 그래서 t-1 시점에서 18세 이상이면 이게 이제 1의 값을 갖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0의 값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하기 직전 연도에 18세 이상이었는지 아니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그다음에 이 프레지던트가 만약에 조 바이든이라고 한다면
조 바이든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민주당을 지지하면 대통령이 속한 정당과 같으니까 1의 값을 가질 것이고 제가 이제 설문조사 응답자라고 했을 때 저는 공화당을 지지한다 라고 대답을 하면 현직 대통령이 속한 정당과 다른 정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0의 값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리저블과 파티의 변수를 이제 곱해 놓은 건데요. 이 경우에는 일리저블이라고 하는 값도 1의 값을 갖고 파티의 값도 1의 값을 가져야지만 1의 값을 갖겠죠.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되면 이 세 번째 텀은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텀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설문조사 직전 시점에 이 사람이 18세 이상이고 그 다음에 현직 대통령과 이 설문조사를 하는 시점에 현직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조 바이든과 버락 오바마도 안 들어갈 거예요. 네. 예, 도널드 트럼프, 버락 오바마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전 대통령까지 포함이 될 거예요. 아마도 조지 W 부시까지. 여하튼 현직 대통령이 속한 정당과 같은 정당을 지지하는가 라고 하는 값도 1의 값을 가질 때 요 세 번째 텀이 살아남겠죠. 둘 중에 하나라도 0의 값을 가지면 곱했을 때 0이 되니까 이 별표는 곱셈입니다. 곱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통 우리가 교차항이라고 불러요. 교차항.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변수를 곱해 놓은 것을 인터랙션 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교차항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리저블 파티가 각각 0, 1의 값을 갖는 경우들이 이제 있을 테니까 모두 네 가지 경우의 수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우선 응답자가 18세 이상이고 그 직전 시점에서 1년 전에 18세 이상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속한 정당을 지지하는 경우 그러면 이제 일리저블도 1의 값을 갖고 파티도 1의 값을 갖고 이 텀은 살아남겠죠. 그래서 그 경우에 이제 평균적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이렇게 되겠죠. 이건 뭐 오차항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나중에 평균 계산할 때는 그냥 평균은 0이다. 각 사람의 어떤 그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에러 텀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때 기분에 따라서 혹은 뭐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굉장히 간밤에 꿈이 굉장히 안 좋아서 기분이 나쁘다든가 뭐 혹은 친구랑 오늘 싸웠다든가 그래서 갑작스럽게 대통령에 대한 그 지지율을 물어봤을 때 불쾌한 감정이 섞여서 나올 수도 있고요. 반대로 뭐 오늘 아침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든가 혹은 뭐 아침부터 그 기분 좋은 일이 굉장히 많았다든가 뭐 그런 상황에서 설문조사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면 뭐 이런 이제 나이 여부라든가 소속 정당, 지지 정당 여부와 상관없이 이제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요인입니다. 근데 이러한 요인들은 여러 사람들 설문조사를 하니까 이제 평균을 했을 땐 그냥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래서 평균적인 지지율은 이러한 사람들 18세 이상 대통령과 같은 정당을 지지하는 경우 이 사람들의 평균적인 지지율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고 18세 이상이지만 두 번째 경우입니다. 18세 이상이지만 대통령이 속한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면 이제 파티가 0이 될 테니까 이 세 번째 톤도 없어질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제 평균적인 지지율은 A 더하기 B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7세 이하고요. 18세 미만이고 대통령이 속한 정당을 지지하는 경우 이게 0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세 번째 텀도 없어지게 됩니다. 일리저빌리티가 0이 될 테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경우 평균 지지율은 아마도 A 더하기 C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경우는 다 아닌 경우겠죠. 18세 미만이고 0이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속한 정당을 지지하지도 않고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의 평균 지지율은 A가 될 거예요. 그래서 모두 네 가지 경우를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일리저블이 1의 값을 갖고 파티가 1의 값을 갖는 경우 평균 지지율은 A, B, C, D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A 더하기 B, 그 다음에 세 번째가 A 더하기 C, 네 번째가 이제 A가 되겠죠.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한번 정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데이터를 사용을 했냐면 그 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국정 운영 설문조사를 2년에 한 번씩 시행을 해요. 이건 이제 National Election Study라고 하는데 2년에 한 번씩 꼭 합니다. 그리고 이제 2년에 한 번씩 할 때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에는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고 중임이 가능하니까 예전에는 3번까지 한 대통령, 그러니까 사실 중임제 2번까지 할 수 있다는 중임제가 법에 명시적으로 들어간 게 아마 그 루즈벨트 대통령인가 제가 얼핏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대통령이 그 전까지 어떤 불문율 같은 거였었어요. 대통령은 2번만 한다. 그게 이제 법으로 명시되어 있진 않고 사실 불문율 같은 거였었는데 어떤 대통령이 3번 해요. 임기 12년 동안 대통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상대 정당이 되게 이제 그 업셋 해가지고 법에 이제 명시를 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중임제를 명시를 했습니다. 그냥 여담이고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에는 이제 반드시 설문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6년과 2000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으니까 94년에 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98년도 하고 2002년도 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78년부터 2000년까지, 그러니까 2000년까지면 이제 조지 W 부시가 당선이 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78년부터 2000년까지 설문조사 가운데 이제 대통령 선거가 없었던 해의 설문조사만을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94년, 뭐 98년 이런 시점들, 중간 시점들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특정 시점에 98년 생각해 보면 2년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그럼 2년 전에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있었던 사람, 투표권이 있었던 사람, 18세 이상, 그 다음에 18세라고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이제 투표를 할 수 없었던 사람 나눠서 볼 수 있겠죠. 17세 예를 들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2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한번 뭐 여기 정리를 해놨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98년 설문조사를 이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94년 설문조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96년도에는 18세여서 투표를 한 사람이 있고 17세여서 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2년이 지나면 이 사람은 20살이 되고 98년도에 17살은 19살이 되겠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없었던 시점에 어떤 사람들을 선별해서 분석을 하고자 하냐면 20살과 21살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18세와 19세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따로 띄어서 이 사람들의 대통령 지지율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20세와 21세가 2년 전에는 18세와 19세였으니까 대통령 선거에 투표권이 있었을 거예요. 반대로 18세와 19세는 2년 전에 16세와 17세였을 테니까 이 사람들은 대통령 선거에 투표권이 사실 없었겠죠. 그래서 투표를 할 수 있었던 사람과, 물론 이 사람들이 투표를 할 수 있었다고 해서 투표를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투표권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여하튼 투표권이 있었던 사람과 투표권이 없었던 사람들, 이 두 그룹에서 대통령 지지율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범주에 해당되는 18세부터 20세, 21세겠죠. 그렇죠? 21세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수는 이제 554명이고 이 가운데 306명이 2년 전에 투표권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248명이 2년 전에 투표권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이제 네 가지 경우로 우리가 나누어서 각각 살펴봤었고요. 그래서 대통령의 출신 정당과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같다면 이제 파티가 1의 값을 갖는 경우고,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은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지지율의 차이가 나타날 텐데
대통령이 속해 있는 정당과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같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지지율의 차이가 얼마만큼 나타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피니언의 차이, 지지율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정당을 지지하는 경우 투표를 할 수 있었던 사람과 할 수 없었던 사람 사이에서의 지지율의 차이는 A와 C만큼을 빼주면 B와 D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이 속한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만 이렇게 봤을 때 투표권이 2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과 2년 전에 없었던 사람들 사이에서의 지지율의 차이는 이제 B만큼 나타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투표를 할 수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B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그렇죠? B의 차이도 우리가 눈여겨 볼 거고요. B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이제 D의 차이도 사실 중요하겠죠. D의 차이. 그래서 D의 차이는 바로 이 값입니다. 그러니까 D의 차이가 나타난다면, 그럼 이제 대통령이 속한 정당을 지지한다면, 그럼 이제 양극화가 더 확대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D가 0보다 큰 값을 갖는다면. D가 양수라고 한다면 투표권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에 따라서도 지지율의 차이가 뚜렷하게 구분이 될 것이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일종의 커그니티브 디소넌스의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 D가 이제 B의 차이를 보는 것이고요, 사실. 뿐만 아니라 만일 D가 0보다 큰 값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대통령이 속한 정당을 내가 지지하는 경우 지지율의 차이가 더 뚜렷하게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상들이 실제 데이터에서 나타나는지 78년부터 2000년까지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나타나는지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고 했을 때 대통령의 출신 정당과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같을 때 이럴 때입니다. 정당이 같을 때 이럴 때 이제 지지율이 평균 10점 정도 상승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0점이면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하면 지지율의 평균이 대략 59점인데 당연히 편차가 있겠죠. 뭐 최소값도 있을 것이고 최대값도 있을 것이고 평균 계산했으면 표준 편차도 나올 거예요. 표준 편차가 25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차가 좀 있을 텐데 평균 10점 정도 상승한다는 것은 사실 뭐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출신 정당과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같다면 지지율이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지지율이 평균 10점 상승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이제 현직 대통령이 공화당 대통령이라고 했을 때 자신이 공화당을 지지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10점 정도를 더 후하게 주는 것이고 반대로 현직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 대통령 예를 들면 조 바이든과 같이 그 다음에 제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조 바이든에 대해서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는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0과 다르지 않고요. 0과 죄송합니다. 통계적으로 0과 다르고요. 다르죠. 0과 같다는 것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 투표를 할 수 있었던 사람과 예를 들면 20세, 21세겠죠. 설문조사 시점에서 20세, 21세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평균 지지율과 그 다음에 투표권이 없었던 18세, 19세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평균 지지율 사이의 차이가 약 5.37점 정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마이너스 값을 갖는데요. 투표를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지지율이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통계적으로 0과 다르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0과 다르지 않다고 이제 해석해도 괜찮아요. 여하튼 이러한 변화가 왜 나타날까? 투표를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왜 지지율이 더 떨어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적절한 설명은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2년 전에 투표권이 있었던 사람들이 뭐 실제로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확인해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투표를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대체로 이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무슨 군사 정책, 그다음에 뭐 외교 정책,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 대해서 보다 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평가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2년 전에 투표권이 있었던 사람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래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보다 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B가 마이너스 5.37 정도의 값을 갖는 거고요. 뚜렷한 차이는 사실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은 투표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따라서 어떤 대통령 지지율에 눈에 띄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실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가 뚜렷하게 커그니티브 디서넌스가 이쪽 측면에서는 존재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여기 그 강의 노트에 따로 소개하진 않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소개하는 이 논문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만 조사한 것이 아니라 상원의원, 그 미국은 양원제, 기본적으로 양원제입니다. 그래서 상원과 하원으로 국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상원의원들은 어떻게 선출이 되냐면 그 미국의 주가 이제 50개 있단 말이에요. 50개 주가 있습니다. 50개 스테이트. 그러면 이제 각 주마다 2명의 상원 의원을 반드시 배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원은 각 주마다 2명의 의원으로 세니터죠. 세니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주의 크기와 상관없이 아무리 어떤 스테이트가 크더라도 뭐 텍사스나 캘리포니아나 뭐 뉴욕 같은 주 아무리 주가 크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상원의원은 2명만, 세니터는 2명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방제의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이제 하원은 그 주의 인구 비례로 하원의원의 숫자를 이제 법으로 정하고요. 그 수만큼 이제 하원의원을 선출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상원의원에 대한 세니터에 대한 어피니언 조사도 했고요. 네, 제가 뭐 따로 여기 상원의원에 대한 얘기까지 하는 건 좀 그래서 대통령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그 경우는 좀 눈에 띄는 차이가 나타납니다. 일리저블과 일리저블하지 않은 경우 이 둘 사이에서 이제 B의 값이 차이가 나타나는데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이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D의 값인데요.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 투표를 할 수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대통령이 속한 정당과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같다면 그렇지 않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지지율이 평균 9점 정도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냐면 이제 B의 차이가 투표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따른 지지율의 차이라고 한다면 D는 대통령이 속한 정당을 자신이 지지하는가 지지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이 값이 만약 0보다 크다면 D가 0보다 크다면 폴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지지율의 양극화가 더 확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두 값이 만일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어서 0과 다르다고 보기 어려워서 0이라고 우리가 간주한다면 사실 대통령이 속한 정당을 내가 지지하는가 지지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지지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평균 지지율의 차이가 꽤 많이 차이가 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반면에 이제 이 마이너스 5.37이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는다면 이걸 감안한다면 그래도 대략 지지율의 차이는 한 3.89점 정도 상승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투표를 할 수 있었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차이는 이제 마이너스 5.37점 정도고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 다음에 대통령이 속한 정당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투표를 할 수 있었던 사람과 없었던 사람들 사이에서의 지지율의 차이는 3.89점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만큼 5.37, 3.89점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인지 부조화의 증거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차이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해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는 투표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따른 지지율의 차이를 이제 살펴본 것이고, 이번에 이제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대통령이 속해 있는 정당을 지지하는가 지지하지 않는가, 그 다음에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대통령이 속한 정당을 지지하는가 지지하지 않는가의 차이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C 이 둘의 차이, 대통령이 속한 정당을 지지하는 경우와 지지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평균 지지율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그 지지율의 차이가 빼보면 알겠죠. 빼면 C와 D만 남습니다. 그 다음에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C만큼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C를 계산을 했었어요. C의 값은 뭐였었냐면 10점 정도 됐었습니다. 첫 번째 결과였고요. 보시면 57페이지에 C를 우리가 계산을 했고, C가 대략 10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D는 9점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19점 정도 됩니다. 19점과 10점의 차이도 사실 의미가 있겠죠. 투표권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 대통령이 속한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뭐 당연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19점 정도 높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반면에 투표권이 없었던 사람은 이 그 대통령이 속한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뭐 공화당과 민주당 이 사람들 사이에서의 차이가 한 10점 정도밖에 나지 않아요. 당연히 이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투표를 한 사람들과 그러니까 할 수 있어서, 사실 한 사람들은 아니죠. 여기서 논리적 비약이라고 제가 쓴 이유가 이 사람들이 다 투표를 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논리적 비약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투표를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경우에 대통령의 지지율 차이가 더 큰 거죠. 소속 정당이 어딘가에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의 차이가 19점으로 더 벌어지고, 투표권이 없었던 사람의 경우에는 10점 정도. 그렇게 이제 또 우리가 D라고 하는 값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도 우리가 D를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방향으로도 D를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지율의 차이를 보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표를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편차보다 투표를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편차가 이제 2배가량 더 크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어떤 지지율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제가 그냥 퀘스천만 던지고, 첫 번째 퀘스천에 대한 뭐 디펜스를 정리해 놓기는 했는데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우선 지금까지 그 결과를 인지 부조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몇 가지 퀘스천입니다. 첫 번째는 이게 그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치적 견해가 양극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나이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로 뭐 그 투표를 할 수 있어서 할 수 없어서 뭐 이제 소속 정당을 지지를 해서 그렇지 않아서 이런 차이가 이제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 나이 차이에 따른 어떤 양극화 현상은 대체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논문의 결과 가운데 하나고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서울시장 선거 이후에 나타났던 이제 뭐 여러분들 세대죠, 20대, 30대에서의 이제 어떤 정치적 그 지지율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는 뭐 좀 쉽지 않은 문제긴 합니다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양극화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조금 생뚱맞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2년 뒤에 이제 지지율을 물어본 거잖아요. 대통령 선거가 있는 시점에서도 설문조사를 하고 이제 2년 뒤에 설문조사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조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당선이 됐어요. 근데 도널드 트럼프가 좀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처음에 당선되고 보니까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뭐 특별히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아니면 이제 그 전까지는 민주당을 좋아했는데 도널드 트럼프가 꽤 괜찮아서 당선된 이후에 정당을 공화당으로 바꿨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누가 물어보면 이제 그때부터 공화당이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2년 뒤에 설문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호감이 생겨서 지지하는 정당을 바꿨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면 로널드 리건 대통령은 이제 공화당 출신인데요. 이제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빌 클린턴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 인상을 받아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공화당으로 바뀐 것은 아니겠는가, 이런 질문도 우리가 해볼 수 있고, 그냥 한번 던져보는 거고요. 질문들을 생각해 볼 만한 질문들을. 제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식의 이제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셨으면 해요. 이런 식의 접근들, 제가 쭉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는지, 정말 그게 인지 부조화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들이 개입돼서 그런 것은 아닌지, 데이터를 분석할 때 혹시 빠뜨린 것은 뭐가 없을지, 뭐 이런 좀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세 번째는 투표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해 본다면, 투표를 한 사람들이 이제 선거 이후에 정치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질 테니까요. 더 많은 정보를 이제 입수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사실 기회가 된다면 이번 학기 말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라든가 뭐 페이스북 여러 가지 SNS 같은 경우에 어떤 그 알고리즘이 돌아가잖아요. 뭐 최근에 얼마 전에도 뭐 네이버 포탈 관련해서 이제 그 알고리즘에 대한 이제 규제를 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저 국회의원의 또 코멘트가 있었었는데요. 이제 이 알고리즘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진보적인 성향의 컨텐츠들만 알고리즘이 계속 이렇게 제공하니까 더 진보적인 시각을 갖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수적인 성향을 갖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계속 시청하게 된다면 보수 성향의 컨텐츠들만을 계속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제 추천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SNS라고 하는 것, 플랫폼 자체가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을 양극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논문들이 최근에 좀 나왔어요. 시간이 되면 학기 말쯤에 그 논문들을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스케줄을 한번 맞춰 보도록 하고요. 그러한 시각에서 접근해 보면 좋을 텐데요. 자신이 찍은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들만 이제 선별해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몇 년 전까지 도널드 트럼프를 굉장히 열성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좀 한국 이야기를 좀 하게 되면 또 정치적 견해가 다양할 수 있어서, 여하튼 미국 같은 경우에 도널드 트럼프 생각해 보시면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도널드 트럼프라든가 혹은 이제 공화당 어떤 특정 정치 성향에 해당되는 그런 정보들을 취사 선택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했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의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세 번째에 대한 어떤 설득력 있는 답을 여기서는 제시를 하지는 않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이제 SNS의 어떤 알고리즘의 효과를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